안녕하세요. 불꽃 싸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30대를 앞두고 있는 29세 이혼녀입니다. 29년을 살아오면서 저에게도 좋은 일도 있었고 싫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 중에서 제가 겪은 최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한 번도 제 인생이 잘못되었다 느낀 적 없었는데 제 결혼 이후로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24살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회사를 졸업하기 전 잠깐 인턴으로 들어가서 있던 회사에서 남편을 만났고 하필이면 그 인턴을 하다가 중도에 정직원이 되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과 사귀다 졸업을 할 쯤에 결혼을 했어요. 사귄 지 반년 정도 되었을 때니까 급하게 결혼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남편이 참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아직 대학 졸업할 때쯤이라서 그저 그런 사람이 대단하게만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꼬실 때 훌러덩 넘어간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턴 때 그 회사에 정직원이 되도록 밀어준다고 했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그렇게 될 리는 만무했고 저는 정직원은 되지 못한 채 남편과 결혼해서는 그저 남편만 바라보는 주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대학에 갔다면 꿈도 많이 꾸잖아요. 저도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한 뒤 하고 싶은 것이 많은 20대 여대생일 뿐이었는데 결혼하고 남편의 와이프가 되고 나니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아줌마일 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남편은 제가 내조를 해준 덕에 결혼하고서 더 사람들이 신수가 훤해졌다는 말도 하고 더 젊어져서 결혼한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여자친구가 있냐고까지 물어보기도 했대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괜히 마음이 울적해졌어요. 집에 있는 나는 가면 갈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타고 자존감이 쭉쭉 떨어지는데 남편은 아주 승승장구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24살에 결혼을 해서 제가 아는 것 하나 없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재미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남편의 밥상 차리는 것도 처음에는 몇 번 솜씨 없어도 차렸는데 그때는 남편도 좋다고 했지만 계속 맛없는 밥상이 올라오니 남편은 점점 집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도 안 먹고 나가는 것은 물론 저녁도 집에서는 먹을 일이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저녁을 함께 먹자고 말을 할 때면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하면서 같이 저녁을 시켜 먹자고 했어요. 저녁을 시켜 먹긴 했지만 찝찝하긴 했습니다. 내가 해준 밥이 맛이 없으니 시켜 먹자고 하는 거라는 게 느낌이 왔기 때문이에요. 시댁에 갔을 때도 남편은 집에서 밥은 거의 안 먹는다고 말을 대놓고 하니 시댁에서도 저를 무시하긴 했어요. 나이 어리다고 해서 밥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거 아니니? 좋은 회사 출근하는 남편 밥이라도 든든히 먹여보내야 한 집안의 가정이 일을 잘하고 오는 거지. 이 사람이 챙겨주긴 해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거죠. 남편은 저를 두둔한다고 했지만 이미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할 때부터 시댁의 시선은 저를 차갑게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어린 것이 하면 뭘 하겠냐며 시아버지 생신 때도 시어머니가 알아서 할 테니 식사 차릴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란 말만 듣고 왔습니다.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남편에게 잘해준 것도 무용지물이고 더 나아가서 시댁에서도 미운 털만 박혀버렸어요. 난 뭘 해도 잘 안되나 싶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내조를 잘하기 위해서 집에서 여러모로 노력도 했어요. 남편의 옷 스타일도 예쁘게 해주려고 노력했고 다림질이나 남편의 외조를 위해서 관련 경제 뉴스 같은 것도 찾아서 스크랩 해놓고 있어요. 하루 종일 시간은 남아돌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괜히 취직도 안 하고 취집이라시고 결혼이나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뭔가 해볼까? 집안에만 있는 거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만 같아서 그럼 좋지. 집에만 있는 거 심심해할 거란 생각을 못했었네. 남편도 제가 집에서 지내는 걸 지루해한 걸 그제서야 안 건지 취직을 해도 좋고 뭔가 배우러 다녀도 좋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나마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이라 굳이 제가 취직은 안 해도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남편 옆에 붙어서 기생하듯 살아가는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도 나름 좋은 대학 나왔고 스펙도 나쁜 건 아니었기에 조금만 노력하면 곧 취직이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취직이란 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한 달간 미친 듯이 서류를 넣어봤지만 이전에는 인턴 합격도 제법 됐었는데 웬일인지 결혼했다고 해서 그런지 인턴 합격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기만 하고 자존감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제가 한참을 침울해하자 남편은 어차피 취직이 급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혼자 초조해야 하냐고 했고, 취업 스터디라도 다니고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면서 천천히 알아보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내가 침울한 것은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하고의 교류가 없어서 더 그런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는 취업 스터디에도 다니고 운동도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원래의 저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녀보니 사람들은 다들 재밌게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저처럼 취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속이 타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속이 뻥 뚫리는 것만 같긴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심심하거나 지루하지 않았어요. 요리 잘하는 친구의 레시피를 듣고 와서 집에서 음식을 하기도 하고, 힘들 때는 같은 고민도 나누고 수다를 떨 사람도 생겼었거든요. 남편은 다시 밝아진 저를 보면서 저보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 확실히 밖에 나가서 다니는 것이 좋은 것 같다 했어요. 계속 그렇게 지냈다면 제가 우울해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저도 이제 바빠졌으니 자기도 일찍 안 들어와도 괜찮지 않냐면서 이제 자기도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했어요. 신혼이라고 한동안 일찍 들어오긴 했는데 그것도 회사에 눈치가 보인다면서요. 저는 일찍 들어오라고 하진 않았었고 생각보다 일찍 들어온 게 아니었는데 뭔가 그동안 저 때문에 그랬다는 듯이 말하는 게 제 탓인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바쁜 것보다는 남편이 바빠서 시댁에 못 가고 했는데 시댁에서는 요즘에는 아예 발길조차 끊었다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을 하는 시댁 식구들의 성화도 모두 제 몫이었어요. 남편은 다 막아줄 것처럼 하더니 시댁에서 연락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바빠서 그런 거라고 말을 하라면서 말만 더해줄 뿐이었어요. 그런 말을 들려준다고 해서 제가 그대로 말을 한다고 해도 좋을 건 없었죠. 시댁에서는 더 큰 파장을 일으킬 뿐이었으니까요. 하도 시댁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저 혼자 가면 네 남편하고 같이 와야지, 너 혼자 와서 뭘 얻어먹고 싶어서 왔냐고 하는데 제가 거지도 아니고 그런 말을 듣는 건 진짜 기분이 나빴습니다. 스터디에서 만난 동갑인 친구가 있었는데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를 막 떠들어댔죠. 남편에게는 솔직히 할 수 없는 이야기였기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솔직히 남편과 저 사이에는 하지 못하는 말들이 참 많아졌다는 걸 깨닫곤 했습니다. 원래 항상 가까웠던 사람이었는데 하지 못하는 말들이 많아지다 보니 몸만 가까이 있는 거지 마음은 상당히 먼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쩌면 그래서 남편이라 부르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편은 뜬금없이 저에게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쯤에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리해서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 가서 우리가 세를 주면서 살자고 했어요. 남편의 말이 틀린 게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서 같이 집을 알아보았어요. 남편이 몇 군데 봐둔 데가 있어서 그곳만 가서 같이 봤는데 괜찮은 집이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총 8세대의 빌라형 주택이었어요. 아무래도 관리하는 게 버겁진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남편이 그건 자기에게 맡기고 저에게는 걱정 말라 했어요. 그래서 마음 편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도 세입자를 구했더니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주긴 했어요. 진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긴 했어요. 아무래도 집주인이다 보니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나름 건물주다 이런 느낌 말이에요. 세입자들은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집이 원룸 형태라 그런지 미혼 남녀들이 세입에 많이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니 말도 잘 통할 것 같고 왠지 기분이 싱숭생숭했어요.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생각을 하니 즐겁기도 했고요. 남편은 세입자들하고 가끔 옥상에서 파티도 하자며 옥상까지 꾸미기도 했어요. 루프탑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바베큐도 해먹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죠. 맨날 바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집을 사들이고 루프탑까지 만드는 것은 일사천리로 다 진행시키더라고요. 결혼하고서 나한테 마음이 확 식었나 싶었는데 그래도 같이 뭔가를 준비하고 하니까 재밌긴 했어요. 남편도 집을 구하고 준비하면서 뭔가 활기차진 기분이었어요. 한동안 대화도 많이 없었는데 우리는 집을 산 계기로 인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역시 집을 사기 잘했어, 그치? 우리 대화도 이렇게 오랜만에 할 수 있고 좋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 안 사귀다가 결혼해서 그런지 한동안 좀 그랬잖아. 예전처럼 잘 지내면서 세입자들하고도 같이 잘 지내보자. 남편은 세입자들도 나이가 비슷비슷하니까 친해지면서 살면 더 재밌게 살 수 있을 거고 결혼 생활도 더 즐거워질 거라고 말을 했어요. 저희는 정말 생각대로 세입자들하고도 인사를 나누면서 지냈습니다. 방이 다 채워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이 샘솟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진짜 행복해 보이긴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잘 맞았던 것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언제부터 그런 일을 했다고 정말 자기 취향껏 세입자들도 잘 대하고 집 관리도 잘하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 집으로 이사가서 취직도 잘 되었어요. 남편은 그거 뭐라며 이 집이 행운의 집이라며 우리 오래도록 행복하게 여기서 살자고 했습니다. 취직하고서도 저는 운동을 꾸준히 다녔는데 거기에서 한 남자 회원하고 친해졌어요. 알고 보니 학교 동문이었고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여자친구도 있다고 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친해졌습니다. 저희 집이 세입자를 구한다는 말을 했더니 괜찮으면 집을 보러 온다고 해서 그 회원분은 저희 집 세입자가 되었어요. 오며 가며 자주 보게 되었고 운동 시간도 같은 시간대여서 같이 운동을 즐기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남편은 바쁘다고 하더니 집을 사고 나서는 자주 일찍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말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들어와? 아, 이분 내가 다니는 헬스장 같이 다니는 내 동창이야. 그래서 우리 집에 계약한 거였어. 아, 그랬어? 그것까진 몰랐었네. 우리 방 남았다길래 그때 보고서 계약하고 간 거였지. 잘 됐네. 같은 헬스장에도 다니고 방길 위험한데 같이 와주면 감사하지. 남편은 그 친구와 같이 들어오는 저를 보고 차라리 혼자 다니는 것보다 낫다며 말을 했어요. 그 친구 역시도 남편에게 방길 위험한데 혼자 다니는 건 범죄를 유발하는 거라면서 자기가 잘 챙겨서 같이 다니겠다고 말을 했죠. 저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친구고 우리 세입자라지만 다른 남자가 같이 들어오는데 싱글벙글하면서 운동을 같이 다니라고 하다니 바람이라도 나면 어쩌라고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요.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남편 하는 말은 더 웃겼어요. 바람이라도 날 위인이면 벌써 바람을 피지 않았겠냐면서 넌 바람도 못 필 사람이라고 저를 보며 단정지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왠지 저를 더 자극하는 말 같았어요. 어쩌면 제가 남편을 엄청 사랑한다고 믿는 남편의 확신에 찬 발언이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질투를 해주길 바랬는데 그렇지 않은 남편의 말에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의식이 돼서인지 가끔 남편도 다른 여자 세입자랑 있는 경우를 종종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저와 달리 여자가 봐도 매력적이고 풍만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나 봐요. 무슨 일이야? 집에 뭘 설치한다는데 잘 안 된다고 도와달라고 하길래 남편은 평소에 저에게 웃는 모습을 그리 잘 안 보였는데 그 여자에게는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이니 괜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한 번만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여자 혼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남자의 손길이 꽤나 필요한 듯 하더라고요. 남편이 언제든 괜찮으니 부탁하라고 해서 자주 연락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남편이 잠시 쓰레기 버리러 나간 사이에 연락이 왔길래 남편의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오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놀래서 핸드폰에 쓰여진 이름을 봤는데 302호 세입자라고 써있는 겁니다. 세입자가 왜 내 남편에게 오빠라고 부르나 싶어서 저기요 라고 말을 하니 그 여자가 화들짝 놀라서는 전화 잘못 걸었다며 끊더군요. 남편이 들어왔길래 제가 말했어요. 302호 세입자가 전화 왔는데 오빠라고 부르더라고 말입니다. 남편은 잠칫 놀라더니 잘못 건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그 여자도 잘못 걸었다고 했지만 하필 잘못 건 게 왜 제 남편 핸드폰이냐고요. 안 그래도 매번 남편에게 뭔가를 부탁하곤 해서 기분이 나쁘곤 했는데 그런 실수까지 하는 걸 보면 그 여자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집에 고칠 것도 별로 없는데 틈틈이 집에 뭔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제 눈에는 하나도 예쁠 것 없는 그 세입자를 남편은 늘 싸고 도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게 만드는 한 가지 요소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제안으로 세입자들과 바베큐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들은 다들 혼자 살다 보니 식사를 같이 하는 것에 상당히 호의적이었어요.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데 동창인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걸었고
별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 남편은 그 여자 세입자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창이었던 세입자는 남편분이 참 친절하신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오지랖만 같아 보였어요. 세입자들이 아무리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드리는 게 맞지만 그래도 너무 그 세입자에게만 붙어 있으니 말이에요. 고기 구워줄 때도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지난번에 걸었던 그 전화가 잘못 걸린 게 맞는 건가 하는 의심까지도 들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그 여자를 신경 쓴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술이나 마시자고 술을 건넸어요. 기분이 영 좋지 않다 보니 괜히 술에도 잔뜩 취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여자 세입자와 웃고 떠드는 모습에 괜히 더 신경이 쓰여서 더 많이 마시게 된 것 같았어요. 그날은 진짜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끊길 정도였어요. 다음날 저는 술이 깨긴 했지만 기분이 여전히 나빴어요. 남편에게 그 여자 세입자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아니냐면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굴하지 않고 말을 하더라고요. 너도 그 친구랑 다니는데 나는 왜 안 돼? 그리고 세입자가 부탁하는 걸 어떻게 거절하냐?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면서 굳이 그렇게 저를 몰아세울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건 같은 곳에 운동을 다니느라 그런 거라고 말을 했지만 그거나 무슨 차이냐며 말을 하는데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질투도 안 하는데 저 혼자 질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언짢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의심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고 한 남편을 기다리러 밖에 잠시 있었는데 남편의 차가 오더라고요.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남편은 차 안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제 인사도 보지 못한 채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세입자였어요. 그러더니 차 안에서 포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먼저 내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맞았습니다. 바로 그 세입자였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마구 달려가서 차에서 내리는 그 여자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은 차에 몸을 숙여서 숨더군요. 나 참 그런다고 안 보일 줄 알았나 하는 마음에 더 힘을 쥐어서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일부러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 언제부터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여자는 오빠라고 부르면서 제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은 숨어 있다가 그 여자의 비명소리에 겨우겨우 기어 나왔습니다. 진짜 배신감에 눈에 핏발이 서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눈으로 남편을 째려봤더니 남편은 왠지 모르게 불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무 사이가 아니야. 차 안에서 껴안는 게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아니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위로해주는 마음으로 그런 거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남편의 목을 당장이라도 조르고 싶었지만 그거 외에는 더 이상 그들을 올가맬 거리도 없었어요. 씩씩대는 그 여자의 목을 놓아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짓 걸리면 그땐 다 듣기 싫고 이 집 모두를 나에게 주고 당신은 쫓겨나게 될 거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 여자는 당황해서 후다닥 자기 목을 부여잡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남편에게 지켜보겠다고 했죠. 사람이 촉이란 게 있다 보니 여기서 끝날 거였다면 시작도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그 여자 세입자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다른 세입자들의 눈도 있고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럼 그때 왔던 전화나 붙어있던 것도 다 제 착각이 아니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자꾸 화가 솟구쳐서 몇 날 며칠을 남편을 갈구면서 한 번 더 그 여자랑 어울리거나 바람피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땐 너 죽고 나 죽자라고까지 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한동안은 정말 잠잠하게 굴었어요. 누구나 잠깐의 바람은 있을 수 있는 거다 생각을 하면서 저도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좀 잊혀질 때쯤 저에게도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 친구가 와서는 자기가 자세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긴 했는데 자세를 잘 모르면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이왕 하는 운동을 잘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저에게 그렇게 붙어서 운동을 하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친구가 붙어서 그런지 헬스장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저를 오해하더라고요. 둘이 무슨 사이냐며 제가 결혼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둘이 사귀는 사이 마냥 말을 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고 또 그 친구의 말도 문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제 여자 건들지 마세요 라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왜 그런 이상한 말을 해서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붙이냐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혹여라도 못된 짓 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자기가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는 듯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봐도 그건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말이었기에 저도 당황했고 다음부터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 이야기를 알아들은 건지 못 알아들은 건지 저에게 그렇게 화내지 말라면서 가는 길에 자기가 음료수나 하나 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차가 돌진해서 저에게 달려오는데 그 친구가 저를 구해줬어요. 다행히 친구도 다친 데는 없었다고 하는데 걷는 게 좀 불편해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혹시라도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병원비든 뭐든 꼭 이야기 달라고 하고서 부축해주면서 집을 가게 됐어요. 제가 부축하면서 가는데 그 친구는 은근히 저에게 더 기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거의 다 와갔는데 남편과 마주치게 된 거죠. 남편은 불쾌하다는 듯이 다가와서 저에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나보고는 바람 피냐고 뭐라고 하고서 지금 너는 이게 뭐 하는 짓인데?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서 제가 상황 설명을 했어요. 나 대신 차에 치일 뻔했는데 그러다가 다리가 좀 불편한 것 같아서 부축을 해줬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그건지 아닌지 난 알고 싶지도 않다고 하면서 화를 버럭 내고 가버리는 거예요. 친구한테는 미안하다고 얼른 사과를 하고 남편을 쫓아 나섰어요. 집에서도 씩씩대면서 술을 마구 마시는 남편을 보니 내가 뭘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흥분해서 친구 있는 데서 함부로 행동을 해? 사람 민망하게. 너는 내가 아니라고 할 때 믿었냐? 너라고 아니라는 법 있어? 남편은 친구고 뭐고 다 남잔데 그런 남자를 부축해주는 게 말이 되냐고 억지를 부렸어요. 나 때문에 안 다쳤으면 나도 안 그러는데 그게 아니어서 그런 거라 말을 해도 남편은 고지고대로 제가 바람피는 거라면서 우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어린 사람이었나, 원래 정신연령이 낮았나 싶은 마음에 더 이상한 대화를 해선 해결이 안 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고 들어가자 남편은 계속 저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왜? 자기도 걸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사람 일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니까. 내가 당신은 바람 안 필 줄 알았는데 얌전한 고양이가 부뚱하게 먼저 오른다더니 딱 그 짝아냐. 그만하자. 나 아니라고 했어. 그렇게 아니라고 잡아떼면 내가 모를 줄 알아? 두고 봐. 내가 둘이 무슨 사이인지 잡아낼 테니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건데 상대하기 싫어서 귀를 막고 잠에 들었어요. 남편은 시시콜콜 제 전화나 연락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저는 매일 가던 헬스장도 안 가게 됐어요. 남편이 쓸데없는 의심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였는데 남편은 그걸 또 반대로 여기더군요. 지금 둘이 바람 피는 거 걸릴까봐 운동도 안 가나봐. 정말 대단하시네. 비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싶었어요. 자기가 바람을 다시 피고 싶어서 저랄리를 쳐서 나에게 이러는 건지 아니면 이혼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있죠. 진짜 이런 인간이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나. 난 이 사람만 믿고 결혼한 건데 진짜 절망적이었어요. 계속 그렇게 비꼬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저는 남편에게 소리 질렀어요.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 이혼해 줄 테니까 시끄럽게 굴지 마. 쪼잔한 미친 새끼야. 솔직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였기에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그냥 혼자 빈몸으로 내쳐질 각오를 하고 한 말이었어요. 근데 생각한 것과는 달리 남편은 제가 화를 내니까 갑자기 확 수그러들었어요. 이혼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한번 큰소리 치고 싶었다면서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안다면서도 저에게 당했던 게 수치스러웠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억지 쓰면서 화를 냈던 건데 제가 이혼까지 들먹이니 충격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남편은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 않게 됐어요. 그러고서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바람잘 날 없이 또 일이 터지고야 말았던 것이었어요. 제가 헬스장 안 나간 사이에 헬스장에서는 안 좋은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완전 저와 그 친구가 사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모르지만 다들 둘이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면서 마치 제가 그 친구와 싸워서 운동도 안 나왔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전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더니 다들 이상한 눈초리를 보면서 그럼 둘이 불륜인가 하는 시선으로 쳐다보는 거였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이미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시작도 안 하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를 불러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야? 우리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나 있잖아. 무슨 소문?
너랑 나랑 불륜이란 소리가 왜 돌아? 불륜이라고는 안 했는데 그냥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했지. 난 네가 무슨 소리를 했을진 모르겠지만 이제 너도 못 믿겠다. 우리 안 마주쳤으면 좋겠어. 사실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 없는 사이였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더 이상 인연이 없었으면 할 정도였어요. 미안해. 솔직하게 내가 너 좋아해서 그랬어. 너랑 나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어요. 제가 결혼해서 남편과 살고 있는 걸 봤고 제 남편하고도 인사를 했는데 혼자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헬스장에 그런 소문까지 낼 정도로 저를 좋아했다는 말을 들으니 살짝 무섭기도 했어요. 그런 마음에 난 받아들일 생각도 없으니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말을 전해놓고 가는데 저를 뒤에서 확 껴안는 거예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 소름이 쫙. 그래서 이러지 말라고 뿌리쳤는데 하필 그 순간 그 여자 세입자 남편과 바람난 년이 봤던 거죠. 살짝 놀라는 것 같던 씩 웃고 가버리는데 이건 진짜 빼박이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필 왜 이런 상황에서 저 여자랑 마주친 걸까 뭔가 싶었어요. 그리고서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집에 없더라고요. 그년이 불러서 나간 건 아닐까 싶어서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년을 만나는 것보다 무슨 헛소리 짓거릴지가 왠지 뻔할 것 같아서요. 아니나 다를까요. 그년을 만나고 돌아왔는지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문을 쾅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제 얼굴을 보고서 제 얼굴에 아주 세게 따기를 날리더라고요. 제가 진짜 태어나서 누구한테 맞아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한테도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나를 때릴 수가 있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은 세상 처음 보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마구 욕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난 너를 믿어줬는데 결국에 제가 바람을 피웠다면서 어차피 너도 바람 피고 있으면 왜 나만 나쁜 놈으로 몰아세웠냐고 욕이란 욕은 닿았는데 머리가 너무 멍해서 아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말만 미친 듯이 퍼붓고는 남편은 다시 나가버렸어요. 저는 뺨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서 침대에 엎드려서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 결혼이 왜 자꾸 이렇게 꼬이나 안 될 인연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최악이 되면서까지 붙어 있어야 하나 싶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이 되었는데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디냐고 이야기 좀 하자고 전화를 걸어도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다 오해인데 오해를 해명할 수도 없으니 속이 불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너무 뜨겁고 새까맣게 다 타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이 되어서야 그 여자의 부축을 받고 집으로 돌아서는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막장으로 가자는 거야? 아이씨, 네가 지금 그런 말 할 자격이나 돼? 시끄러워. 꼬우면 네가 나가든가. 남편이 저에게 막대하자 그년도 저를 비웃더군요. 저는 그년에게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남편이랑 해야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가달라 했어요. 그녀는 무슨 깡이 생겼는지 제 남편에게 아양을 부리더라고요. 오빠, 저 언니가 나보고 나가래. 나 진짜 나가? 네가 왜 나가? 나가려면 지가 나가라 그래. 저를 앞에 두고 저를 무시하듯이 지라고 표현하고 둘이서 그런 말을 나누는데 진짜 내가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못 살 것은 없다 싶어서 해명 따윈 하기 싫어졌어요. 억울한 마음은 정말 많았는데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이랑은 정말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그때 정확하게 꽂혔어요. 다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끝나든 상관없겠구나 싶어서 저는 그 둘의 눈앞에서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짐을 싸니까 흠칫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침착한 척 행동을 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이 확고히 나버려서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집에서 그냥 뛰쳐나오듯이 나왔어요. 어디론가 가고 싶었는데 마음만 그렇게 바람처럼 떠나고 싶어도 몸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정류장에서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집을 나온다고 해서 뭔가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갈 곳도 마땅치 않았고 어딜 간다 해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밤이 늦어서야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친정에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친정집 앞에서도 많이 망설였어요. 이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집에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 딸 자식이 집에 이런 꼴로 와서 이혼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어느 부모가 좋아할까 하는 생각에 집 앞까지 가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찜질방이나 가야 하는 생각에 발걸음을 돌리는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뒤돌아서니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오랜만에 집에 왔다며 어서 들어오라고 손을 잡아주었는데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났어요. 난 이렇게 초라하고 남편에게 따기까지 맞고 괴로운데 아빠는 제 찬손만 걱정하면서 집으로 들이셨어요. 아마 아빠는 제 표정만으로도 제 마음을 느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 제가 어디 못 가도록 손을 꽉 쥐고는 집 안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따뜻한 밥을 먹게 하고 따뜻한 차와 과일을 먹게 하고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푹신한 이불에서 따스한 방의 온기를 받으면서 푹 쉬라고 하셨어요. 엄마 역시도 아빠의 그런 마음을 이해했는지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오랜만에 집에 왔더니 정말 부모님 품속으로 다시 들어온 것 같고 한편으로는 나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만큼은 아무런 생각 없이 푹 잠들자는 생각을 하면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엄마가 아침을 먹으라는 이야기 하기 전까지도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숨 죽은 듯이 잠들 수 있는데 집에서 자는 잠은 그다지 개운한 느낌이 없었거든요. 꺼두었던 핸드폰을 켰더니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어차피 모두 남편일 건데 내가 봐서 뭐하나 싶어서 보지도 않고 며칠간은 핸드폰 자체를 없는 것인 양 꺼두었습니다. 가족들의 품에서 다시 나라는 사람으로 제자리로 돌아간 듯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걸 몰랐는데 모처럼 그렇게 모이니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리 궁금했던 건지 저에게 연락을 계속하다 안 되니 친정집 근처를 서성이더군요. 그런 남편의 얼굴조차 보기 싫어서 저는 모자까지 깊게 눌러쓰고 내가 아닌 것처럼 다녔어요. 남편은 차마 친정에는 돌아와 보지 못하고 제가 친정집에 있나 없나 알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아마도 제가 친정에 다 이야기했을 거라 생각했을 거고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맴도는 건 알았지만 저는 일부러 모른 척 놔뒀어요. 제가 전화를 하도 안 받자 결국엔 저희 친정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리고서 저에게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나가서 대면을 했어요. 제가 먼저 무슨 마음으로 찾아왔냐고, 이혼을 원하는 거면 어차피 이미 나도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혼이나 하자고 온 거냐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 진실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진실을 알고 싶다는 사람이 나를 폭행하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쫓아내는 게 말이나 되는 행동이었냐고 되물었어요. 그 여자의 말만 그대로 믿고 나 같은 건 아주 무슨 말을 해도 못 믿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으면서 말이에요. 그때는 자기가 흥분했고 생각해보니 자기도 잘못했었는데 말도 제대로 안 들어보고 보낸 것 같아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아무리 자기가 가라고 해도 어떻게 집에서 그렇게 나갈 수 있냐고 묻더군요. 여자 데리고 와서 나보고 나가라고 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말을 하는데 황당한 것도 정도가 있지. 내가 무슨 그 집 똥개도 아니고 주인이 걷어차고 밥을 안 줘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을 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제가 더 할 이야기 없으면 이제 얼굴도 보지 말자고 했더니 남편은 구태여 저를 붙잡으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때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거는 그냥 제가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듣고 인정할 수가 없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진짜 바람났던 여자를 데리고 와서 본처를 쫓아내는 것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당신 사정은 더 이상 들을 게 없으니 그냥 빨리 정리나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는 오늘 그날의 이야기를 꼭 들어야지만 집에 가겠다고 떼를 쓰더군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을 해줬어요. 오해지만 그걸 풀기도 전에 너는 내 말이 아닌 그 여자의 말을 들었고 결국 우리는 이렇게 파탄이 났는데 어차피 파탄날 인연이었으니 차라리 잘 된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그런 줄 몰랐다며 내가 너무 성급하게 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그런 오해를 했으면 자기에게 말을 해주지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뢰가 깨져 있었기에 저도 더 이상 설명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고 남편 역시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저를 믿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믿고 있었으니 우린 더 살아봤자 그 신뢰를 다시 붙일 수 있을까, 부부로서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걸까 장담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우리는 더는 부부의 인연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했어요.
남편은 한 번의 실수니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자기를 믿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니 눈물마저 글썽거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뜨면 그 사람의 눈물도 마음이 아프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쓰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기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정말 메마르다시피 했었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반성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서 다시 합쳐서 잘 살아보자며 말을 했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었고 또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그동안 너한테 해준 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냐는 둥, 우리의 사랑이 이 정도였냐는 말을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구질구질해 보였어요. 그렇게 나한테 매달릴 거면 처음부터 바람을 피지 말았어야지. 내 마음 돌아서니 아쉬워? 난 당신이 바람난 여자하고는 달라. 진짜 사랑할 때만 함께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남편은 제 말에 상당히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상황이 이래서 마음이 돌아선 건지 아니면 그동안 당신의 행동 때문에 그랬는지는. 제가 말을 하니 그제서야 제 마음이 많이 떴구나 싶어서 안절부절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바쁘니 이제 돌아가라고 하니까 남편은 울면서 자기와 이혼할 거냐고, 난 이혼 못한다며 붙잡았어요. 왜 이렇게 남자들은 마지막이 되어서야 여자를 붙잡는 것일까요?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 생각해요. 여러모로 많이 속상했고 저도 마음은 굳혔다고 했지만 그래도 남편과의 이혼 결정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결혼 생활을 해보면 다양한 과정들이 있고, 이혼을 결정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을 때는 마음이 정말 절벽 밑으로 밀어내는 것만큼 마음이 오락가락 하거든요. 어떨 때는 그래, 이게 맞는 결정이야 싶다가도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내 결정에 나는 후회는 없는 걸까 하는 고민에 미친 듯 밤에 잠조차 오지 않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런 마음을 들키게 되면 혹시라도 내가 이혼을 결정할 때 발목을 붙잡히게 될까봐 티를 못 냈고, 그렇다고 주변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었기에 그렇게 한동안 혼자서 괴로워 죽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마음의 정리를 하면서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새벽 2시에 전화가 다급히 왔어요. 자다가 갑자기 전화를 와서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은 엄청 울면서 누군가를 막 욕하는 거예요. 술에도 잔뜩 취한 남편의 주절거림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말 좀 해야 알아듣지 않겠냐고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또박또박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알아보니까 자기가 바람난 여자와 제 동창이라고 했던 그 남자가 한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저도 정말 청천벽력이었어요. 새벽에 전화해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혼란스럽더라고요. 남편은 제 동창인 줄 알았던 그 남자가 이상해서 뒤를 캐보니 그 여자와 몰래 만나고 있었고 둘의 대화를 엿들었다고 했어요. 제가 다닌다는 헬스장은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그곳에서 저와 친해지는 것은 금방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같은 동창이라고 하니까 저도 좀 편하게 대했던 것도 있었고 나이도 같으니 공감대도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저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여자 진짜 보통은 아니었구나. 남자를 꼬시려고만 생각한 게 아니라 재산까지 탐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남편은 내가 멍청해서 그 여자한테 당했다고 그 두 사람을 신고해 보려고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를 입은 게 없어서 신고조차 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저도 멍청해서 그런 건 마찬가지였긴 했어요. 그 동창생이 저에게 다가왔고 수상한 말과 행동을 했을 때도 내가 눈치를 확실히 챘다면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막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다 벌어진 일이었고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긴 했어요. 남편은 그 둘에게 당한 게 너무 분하고 또 우리가 이혼의 기로에 서 있는 것 자체도 다 그 망할 인간들의 짓이었다면서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만들겠다며 한참을 원통하다고 하면서 울다가 자기만 믿으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나니 잠이 통 오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이혼을 생각하면서 불면증처럼 계속 겪고 있었는데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진짜 잠이 더 안 오더라고요.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처리한다고는 했지만 내 결혼 생활을 흔드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까지 그렇게 가짜로 옆에서 두고 나를 농락한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괜히 불편하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새벽이었지만 그놈에게 전화를 했어요. 새벽인데도 전화를 받긴 하더군요. 그래서 나를 속이고 네가 잘 살 수 있냐고, 언제부터 나를 속일 작정을 한 거냐며 궁금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다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놈은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니 어차피 들킨 거 자기가 속여봤자 뭐 하겠냐며 그 여자가 돈을 주면서 다 시켰대요. 대학 졸업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지내는 백수였는데 그 여자가 돈을 주니까 마침 잘 됐다 싶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혼해서 기분이 좋냐니까 그런 건 또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랬으면서 막상 그렇게 되니까 좀 죄책감이 크게 느껴지긴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고 나서 돈을 얼마나 받기로 했냐니까 집 한 것에 10%를 받을 거라고 했다는데 그 여자가 멍청하게 제 남편을 꼬시지 못해서 모든 것이 다 망쳐졌다고 했어요. 저는 그놈이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전화를 받은 것이 의외이긴 했어요. 어쨌건 그놈도 돈을 못 받게 되었고 자기도 그냥 이용만 당한 거라 했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그놈이 불쌍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 동창놈하고 만나고서 잊고 있던 동창들을 모아서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단톡방에다가 그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단톡방에서 미친 사기꾼이라면서 난리가 났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제 얼굴에 침 뱉기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한 것을 그냥 꾹꾹 참고 있을 정도로 멍청하진 않았거든요. 동창들은 제가 그 녹음 파일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신상 까발리기에다가 동창들에게 자발적으로 알려서 동창들 사이에서도 아예 매장이 되고 심지어 교수님들에게도 알려져서 그놈은 처음부터 수업도 잘 안 듣고 싹수가 노란 놈이었다고 취업 때문에 찾아와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거라면서 저런 놈이 졸업까지 했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놈은 돈 몇 푼 받아먹으려다가 결국에 인생까지 망치게 된 셈이었죠. 동창이라는 사실은 진실이어서 그나마 복수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여자는 남편이 그 여자의 정체를 아는 것을 몰랐기에 그 여자에게 자기랑 결혼해주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 신이 난 나머지 좋아서 날뛰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혼수로 이것저것 해오라고 하고 이혼 절차 밟는 동안 결혼을 준비하자고 했대요. 그래놓고 남편은 뒤로 한 발 빠져서 회사 일이 바쁘다는 듯 몰아갔고 그 여자가 하나씩 결혼 준비를 다 했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나중에 남편을 꼬셔서 집을 팔 생각에 바빴고 자기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결혼에 올인을 한 거였죠. 그런데 남편은 그 여자가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가 다 되어가는 때부터 그 여자에게 진상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1분, 2분 늦는 거로도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며 자기를 우습게 보냐고 술 먹고 진상을 부리기도 했고 결혼 준비에 대해서도 여자가 혼자 결혼식장이랑 스튜디오를 예약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바꾸라고 해놓고 막상 정해놓으면 시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다른 시간으로 바꾸라고 했대요. 그 여자는 남편이 갑자기 급격하게 변한 것 같아서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결혼해서 집을 자기 명의로 돌려서 팔 생각만 하면서 참으려고 했나봐요. 하지만 남편은 가면 갈수록 미친놈처럼 그 여자에게 마음속에 울분을 가지고 욕도 퍼부어대고 자기와 결혼하는 게 돈 때문이 아니냐면서 몰아가기 시작했대요. 여자는 그동안 자기가 공들인 것과 자기가 가진 돈의 전부를 다 결혼 준비하는 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결혼마저 무너지면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라 남편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새로운 애인이라며 그래도 결혼할 거냐고 했대요. 그랬더니 바람 피게 되면 그 마음이 다른 여자에게 갈까봐 겁이 났는지 어떻게 바람을 피냐고 했고 남편은 너랑도 바람 피워서 만난 거 기억 안 나냐며 자기는 돈 밝히는 여자 질색이라며 여태 그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폭로하고서 그 여자를 무참히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결혼에 든 비용이라도 다시 돌려달라고 남편에게 울면서 그거 자기 전 재산인데 이렇게 날 버리고서 네가 무사하겠냐고 협박까지 하더래요. 남편은 여태 네가 한 짓을 알면서도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냐며 난 너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섭다고 다시 한 번 더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보냈다더라고요.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남편은 우리 둘만 나쁜 인간들에게 속았다면서 우리만 다시 잘 결합하면 되는 거라고 했지만 저는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인생의 일부였고 결국 어찌해서 해결은 했지만 이 감정은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요. 한동안 실갱이가 참 많았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일들이 후회가 돼서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마음을 결정했고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재는 아예 안 보고 살지는 않고 가끔 남편이 연락이 오기도 하고 뭔가 있을 때는 저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혼한 커플들은 아예 안 보고 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좋은 오빠 동생처럼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이 남편으로나 남자로는 별로였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인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남자 만나려고 하면 방해하고 불편해하는 건 있긴 한데 이제는 남이고 저도 어느 정도 거리는 계속 두면서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좀 지난 일이지만 이렇게 사연을 쓰니 마음이 또 쓰리긴 하네요. 인생 경험 아주 쓰게 했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힘든 일이 있다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더 기운 차려서 으쌰으쌰 하시기 바래요. 저희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에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43세의 직장 여성입니다. 대학 졸업 후 청혼의 꿈을 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제게 세상의 쓴맛을 제대로 느끼게 해준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올리는 이유도 바로 그녀 때문입니다. 그녀는 저의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까지 뒤흔들었습니다. 그녀 때문에 오해를 받은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할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만났던 여성들 중에서도 가장 질투심이 많고 이기적이며 교활하기까지 한 여자였어요. 지금은 7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아무렇지 않게 그때의 일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때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녀와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저는 심장이 마구 뛰면서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그만큼 저는 그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녀가 제게 저지른 파렴치한 짓들을 알게 되면 제가 느꼈을 억울함과 분노를 넘어서 공포를 절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와 저 사이에 있었던 기막힌 일들은 제가 이곳에서 본 다른 어떤 사연보다 어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저는 지독하게 운이 좋은 편이라고 했어요.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무사히 넘겼으니 확실히 운이 좋다고 봐야 할 거예요. 엄마가 저를 임신하고 3개월이 되었을 때 엄마는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해요. 엄마가 타고 있던 택시가 신호위반을 하고 교차로를 지나가다 신호를 받고 오던 차와 부딪혔다고 해요. 그 충격으로 엄마는 엄청나게 하혈을 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태아가 유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했답니다. 엄마도 저를 잃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저는 무사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머리가 아프고 열이 심하게 난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그냥 감기라고 생각해서 며칠 앓다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열이 내려가지 않고 머리는 더 심하게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뇌수막염이라고 했답니다. 깜짝 놀란 엄마는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의사는 뜻밖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뇌수막염이긴 하지만 지금은 거의 나아서 특별히 약을 먹을 필요는 없겠어요. 감기라고 생각하고 내버려둔 동안 뇌수막염이 자연스럽게 치료되었다고 했어요. 다른 애들 같았으면 고열과 두통으로 어지럼증이 오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었지만 저는 약 한 번 먹지 않고 병을 이겨냈던 거죠. 그 뒤에도 학교를 다니면서 철봉에 거꾸로 매달렸다가 머리부터 땅에 떨어졌는데도 약간의 긁힌 상처만 있고 멀쩡했어요. 선생님은 혹시 충격으로 뇌를 다쳤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지만 멀쩡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을 가서 식사를 한 뒤에 저희 반 아이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을 일으켰을 때도 저만 멀쩡했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 반면 제 아버지는 지독하게 운이 없는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날은 아버지가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었지만 당번이었던 동료 관리인이 아버지에게 사정이 있으니 근무를 바꿔달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해주었고 비번인 날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건물에서 전기누전으로 불이 나고 말았답니다. 아버지가 관리하던 건물에는 원룸형 오피스텔이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급격하게 번지는 불길을 뚫고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깨워서 밖으로 대피를 시켰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불길에 가로막혀 버렸다고 해요. 소방관들이 건물에 뛰어 들어가서 아버지를 구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한 뒤였다고 합니다.
친척분들은 아마 저승사자가 착각해서 동료 대신에 아버지를 데려갔다고들 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웹 서비스 업체 마케팅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온라인 콘텐츠를 다루는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저희 회사도 여초 회사였습니다. 남자 직원에 비해서 여자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많았죠. 더구나 제가 근무했던 마케팅팀은 팀원 전원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저는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끼리 근무를 하게 되어서 아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 직원들이 많은 부서에서 여직원들은 여러 가지로 곤욕을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꼰대 같은 남자 상사를 만나게 되면 여자를 무시하는 고압적인 태도와 더불어서 심하면 성추행을 당하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치욕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회식이라도 하게 되면 여직원들은 남자 직원들 옆에 앉아서 술시중까지 들어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자들끼리 근무를 하게 되면 서로 언니 동생처럼 지내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편하고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초 회사에서 여성 신입사원이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여초 회사가 다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령받은 부서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팀장에게 인사를 하자 40대로 보이는 여자 팀장은 부드럽게 웃으면서 저를 회의실로 데리고 갔어요. 우리 팀에 들어와서 반가워요. 업무에 대해서는 최은미 씨가 잘 설명해 줄 거예요. 나는 회의가 있어서. 팀장이 회의실을 나간 다음에 제 또래로 보이는 여직원이 들어와서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 새로 들어온 신입이지? 내가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안내해 줄게. 나 최은미라고 해. 저는 얼떨결에 그녀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어요. 최은미는 저를 자리로 안내하더니 시장조사, 고객 만족도 조사와 평가,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서 저희 회사가 컨텐츠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대안을 만드는 게 주 업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하루 동안 그녀에게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첫인상부터 아주 딱딱하고 사무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말만 잘라서 했고, 한번 말해서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바로 인상을 쓰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아주 신경질적인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녀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을 했어요. 저보다 1년 먼저 입사한 최은미는 저한테 선배 노릇을 톡톡히 하라고 들었어요. 같은 평사원인데도 입사가 1년 빠르다는 이유로 나이가 저보다 3살이나 어리지만 슬며시 반말을 하면서 저를 무시하고 길들이려고 들었어요. 최은미를 제외한 다른 선배 직원들은 모두 제게 친절하고 잘 대해주었습니다. 모두 신입인 저를 배려해서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는데 유독 최은미 그녀만이 저를 이용하려고 들었어요. 두어 달이 지나고 업무에 대한 파악이 끝난 뒤에 그녀가 제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맡겼어요. 그녀는 팀장이 저한테 시키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팀장이 지시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자료를 찾아가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녀가 제게 보고서에 대해 물었어요. 최현씨, 보고서 작성 어떻게 됐어? 네, 거의 다 됐어요. 완성되면 팀장님한테 보고하기 전에 나한테 가지고 와. 내가 검토한 다음에 보고할 테니까. 저는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녀에게 보고서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녀는 건성으로 검토를 하더니 그런 대로 잘 만들었네. 내가 업무를 가르친 보람이 있는 것 같아. 저는 같은 평사원에게 보고를 한다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팀장에게 직접 보고를 할 일이 있어서 팀장의 자리로 갔더니 최은미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자기가 한 것처럼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좋아. 시장 조사를 꼼꼼하게 잘했네. 훌륭해. 감사합니다, 팀장님. 전 어이가 없어서 최은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돌아선 최은미는 저를 발견하고 흠칫 놀라더니 곧 태연한 표정으로 자기 자리로 가버렸어요. 저는 뻔뻔스러운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팀장에게 그 보고서는 제가 작성한 거라고 말하려다가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해는 이라는 말이 있지만 정면으로 맞대응하면서 복수를 했다가는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될 거고 제게 좋지 않은 결과가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처럼 하루 종일 일하고도 공은 그녀에게 빼앗기고 나니 허탈해져서 휴게실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휴게실로 들어온 다른 여선배가 제 옆에 앉았어요. 채원이, 너도 은민년한테 당했지? 네? 당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봤어. 은미가 네 보고서 가로채는 거 말이야. 아, 네. 신경 쓰지 마. 은미 걔 남이 한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빼앗아 가는 데는 아주 선수야.
그 선배도 은미한테 속아서 일주일 동안이나 공들여서 기획서를 만들었지만 은미에게 빼앗겼다고 했어요. 제게 했듯이 팀장 핑계를 대면서 자기한테 맡겨진 임무를 슬며시 떠넘긴 다음에 자기가 직접 한 것처럼 보고를 한다고 했어요. 다른 동료들에게도 들어도 그녀에 대한 평판은 좋지가 않았어요. 그녀는 팀 내에서 얌체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미는 마케팅팀의 하이에나로 통하고 있었어요. 다른 동물이 사냥한 먹이를 가로채가는 하이에나. 은미에게 잘 어울리는 별명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업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회사 생활에서도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비를 걸었어요. 5분만 늦게 출근을 해도 그녀는 도끼눈을 뜨고 저를 탕비실로 불러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내가 우리 팀의 군기반장이야. 채원 씨도 확실히 알아도. 그러니까 퇴근 시간은 몰라도 출근 시간은 확실하게 지켜줘. 그런데 다른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저희 팀 내에 군기반장은 없다고 했어요. 아마 최은미는 팀 내에서 제가 가장 만만해서 항상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나는 동안 같은 평사원인데도 다른 선배 직원들과는 다르게 제게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최은미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저는 조용히 그녀를 탕비실로 불렀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는 그녀에게 항상 당하기만 할 것 같아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두려고 했어요. 뭐야,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이야? 그녀는 저를 보자 바빠 죽겠는데 왜 불렀냐고 짜증부터 냈어요. 저는 정색을 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은미 씨, 앞으로 제게 반말을 하지 않았으면 해요. 아무리 입사 선배지만 나이도 저보다 어린데 매번 반말을 하니 듣기에 무척 거슬리네요. 그리고 업무 외에 사적인 걸로 지적질을 안 했으면 합니다. 안 그러면 팀장님한테 보고해서 지시대로 하겠어요. 제 말을 들은 최은미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화났거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였을 겁니다. 저는 후자였을 거라 생각해요. 알았어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그러니까 팀장님한테 말하지 말아줘요. 그녀는 이렇게 말한 다음에 탕비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속이 다 시원했고 이제야 그녀와 껄끄러운 관계가 잘 풀릴 거라고 순진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1년 정도가 지나자 저는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평온하고 모두들 다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 치열한 기싸움과 경쟁 그리고 파벌 싸움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에는 2개의 파벌이 있었어요. 과장 진급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파벌을 만들고 있었던 정수미 대리와 오윤아 대리. 그녀들은 자신의 측근을 거느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정대리파와 오대리파였어요. 누가 그녀들의 측근인지는 점심시간이 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각 파벌에 속한 여직원들끼리 밥을 먹으러 가기 때문이었죠. 최은미는 정대리파의 행동대장격으로 정대리의 최측근이었어요. 아무 내막도 모르고 있었던 저는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오대리파로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상하게 오대리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어요. 자리도 오대리와 붙어 있어서 업무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정대리보다는 오대리에게 자주 물어보았어요. 오대리는 그때마다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업무 시간에도 오대리와 가끔씩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은 제게 오대리파의 일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대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니 점심시간이 되면 오대리의 측근들은 자연스럽게 제게 같이 가자고 불렀고 어쩌다 제가 정대리 일행과 같이 가려고 하면 최은미는 채원씨는 오대리하고 늘 붙어 다니더니 오늘은 웬일로 우리한테 빌붙으려고 해요? 내 빌붙다뇨? 전 그냥... 제가 오해라고 제 입장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대리는 제 말을 잘라버렸어요. 됐어. 저기 오대리가 채원씨 기다리네. 가봐. 이렇게 두 파벌은 마치 조폭들이 이권 다툼을 하듯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상대 파벌을 제압하려고 회의를 할 때도 서로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두 세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팀장도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힘이 없는 허수아비 팀장인 탓도 있었지만 서로 간의 경쟁은 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팀의 실세는 2명의 대리였고 그녀들은 서로 매일 힘겨루기를 하듯이 부하 직원들을 이용해서 파워게임을 하기도 했어요. 저도 오대리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대리에게 찍혀서 호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팀장의 지시로 정대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 대리는 다음날 아이디어 회의를 하자고 해놓고 정작 회의 자료를 제게 주지 않았어요. 저 정 대리님, 회의 자료는 언제 주실 건가요? 곧 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직 정리하는 중이야. 저는 정 대리의 말만 믿고 오후 내내 기다렸지만 그녀는 회의 자료도 주지 않고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내일 오전에는 회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에 톡이 왔어요. 저는 잠에서 깼지만 귀찮아서 확인을 하지 않으려다가 누가 보낸 건진 봤습니다. 톡은 최은미가 보낸 것이었고 내용은 내일 아침 아이디어 회의에 참고할 자료들이었어요. 세상에, 오전 9시에 회의할 내용을 새벽 1시에 보낸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고의적인 것이었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프로젝트에 참가한 멤버들은 저를 제외하고 모두 정대리의 측근들이었어요. 그녀들은 전날 벌써 자료를 공유해놓고 일부러 저한테만 자료를 새벽에 보내서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었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대로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졸음을 쫓아가면서 밤을 새워서 자료를 모두 검토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회의에 대비했어요. 그래, 나를 골탕 먹이겠다고? 어디 마음대로 되는지 보자. 저는 이를 악물고 비장한 각오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9시가 되자 회의실로 모이라고 정대리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넋이 빠져버렸습니다. 회의 주제는 제가 최은미에게서 톡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회의를 하는 동안 다른 멤버들은 미리 준비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고 제 차례가 되자 정대리는 방긋이 웃으면서 자, 채원씨는 어떤 대안을 마련했는지 말해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정대리는 은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분명 전달했어요. 네, 받기는 했지만 그건 다른 내용이었어요. 제가 억울하다는 듯이 항변하자 정대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변명 그만해요. 아무리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도 2년을 넘게 일했으면 기본적인 생각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정대리는 저의 무능함을 팀장에게 그대로 보고했고 저는 업무 평가에서 최저 점수를 받게 되었어요. 정대리의 지시로 은미가 저한테만 일부러 새벽에 다른 자료를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저를 무능한 직원으로 만들려고 그들은 작당을 했던 거죠. 그 뒤에도 정대리와 은미는 저를 팀에서 은근히 왕따를 시키기도 했어요. 여성들만 있다 보니 저희 팀에는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소문들이 떠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한 다음에 뭔가를 말하면 10분 내로 팀원 전체가 모두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은미가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서 다른 부서의 직원들에게 퍼뜨리고 다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은미가 다른 부서의 여직원에게 저에 대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 걸 직접 듣고 바로 경고를 했어요. 은미는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병자라는 말을 한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는 한 달 전에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번아웃 증상을 겪게 되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지쳤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두면 우울증으로 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 시간에 잠깐 외출을 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왔어요. 상담을 마치고 오자 은미는 어딜 갔다 왔냐고 물었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은미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랐어요. 저는 그냥 상담을 받고 왔다고 했는데 은미는 저를 중증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버렸던 거죠. 몹시 화가 났던 저는 은미와 소리를 지르면서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놀란 팀장이 달려와서 말리는 바람에 저는 겨우 진정을 했습니다. 몇 달 뒤에 본격적인 인사이동 시기가 되자 두 파벌의 싸움은 극에 달하게 되었어요. 지금의 팀장은 부장으로 승진해서 경영본부로 갈 것이 확실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대리와 오대리 중에 과장이 되는 사람이 저희 부서의 팀장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번 인사이동은 두 사람에게는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일이었어요. 팀장은 인사이동 전에 있는 마지막 업무평가의 자료로 기획안을 제출하라고 정대리와 오대리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의 기획안을 채택할 것인가 두고 둘은 팀장 앞에서 말싸움을 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기획안이 채택이 되면 당연히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승진에 유리했기 때문이죠. 팀장도 둘 중 한 명의 손을 들어주기가 곤란해지자 팀원들의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의 결정이 기획안 채택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정대리의 측근과 오대리의 측근이 정확하게 반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두 파벌은 저를 끌어들이려고 필사적으로 로비를 했어요. 평소에 저만 보면 눈을 치뜨고 노려보면서 시비를 걸던 은미도 웬일인지 부드러운 미소를 보였어요. 정대리는 제게 커피까지 사주면서 한 표를 부탁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대리의 기획안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기획안의 내용만 보고 판단을 했어요. 그 덕분에 오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굳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는 은미의 눈빛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정대리가 임신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리더가 사라진 정대리파는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었고 파벌 싸움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정대리가 승진해서 탈락한 건 결정적으로 그녀가 유부녀였고 곧 애를 가질 계획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이제 더 이상 파벌을 나눠서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는데도 제게 앙심을 품은 은미는 여러 가지로 끈질기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직장의 같은 부서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를 매일같이 보면서 일을 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저는 은미가 저에 대해서 무슨 헛소문을 퍼뜨리든 어떤 일로 시비를 걸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제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만 해도 벅찬데 저보다 어린 선임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시비를 거는 것까지 상대해줄 여력이 없었거든요. 제가 무슨 짓을 하든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재미가 없어졌는지 은미는 저를 크게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만 하면서 5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제가 대리로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저보다 1년 선임인 은미가 대리로 승진하는 게 순서상 맞았지만 은미에 대한 업무평가 평판이 좋지 않아서 탈락하고 제가 승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리가 되자 은미의 질투와 시기심이 폭발해서 제 신경을 다시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은미는 자기가 승진해서 탈락한 게 모두 저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안갚음을 하려고 들었어요. 자기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탈락한 걸 저한테 덮어씌우려고 드니 저도 이번에는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은미는 이번에도 저에 대한 이상한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저를 모함하고 왕따시키려고 했는데 그녀가 퍼뜨리고 다닌 소문이 정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이어서 저는 이번에는 은미의 못된 버릇을 확실히 고쳐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정면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어요. 은미는 제가 유부남이 인사과장과 내연관계여서 자기를 밀어내고 승진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여직원들에게 퍼뜨리고 다녔던 겁니다. 미혼 여성인 제게 이런 더러운 헛소문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죠. 야 최은미, 너 인사과장하고 내가 내연관계라고 소문 퍼뜨리고 다녔지? 제가 따지고 들자 은미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요. 좋아, 그럼 우리 확실하게 밝히도록 해. 저는 인사과정을 찾아가서 회사 여직원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인사과장은 그 소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에? 아니, 내가 김채연 대리하고 그런 관계라고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남의 가정을 파탄내려고 작정을 해도 분수가 있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저와 인사과장에 대한 소문은 여직원들 사이에서만 떠돌고 있었고 인사과장을 포함한 남자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입이 가볍기는 했지만 남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비밀로 해왔던 거예요. 인사과장은 노발대발하면서 여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끝에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은미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은미도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인사과장에게 불려가자 사색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인사과장은 은미에게 호통을 치면서 앞으로 한 번만 더 함부로 입을 놀리고 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부서로 돌아온 은미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기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회사를 그만둘 텐데 은미는 낯짝이 워낙 두꺼워서 다음날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은 표정으로 회사를 출근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공손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대리인 저를 상사로 인정하지 않았고 제가 업무 지시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데 이제는 제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었어요. 역시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들에게는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 법인가 봐요. 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게 만들던 은미와의 문제가 정리된 다음에 저는 친구를 통해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는 제 친구 남편의 친구였어요. 얼마 전에 결혼한 제 대학 친구와 만나서 신혼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는 남편의 친구 중에 아주 괜찮은 남자가 있으니 만나보라고 했어요. 채원이 너도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야 되지 않아? 아직 사귀는 남자 없지? 아직 없어. 그럼 우리 남편 친구 한번 만나봐. 내가 보기에는 성격도 좋고 직장도 괜찮고 남편감으로는 딱인 것 같아. 물론 서로 맞아야 되겠지만 말이야. 저도 이제 곧 30을 바라보는 나이인지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주위에서 친구들이 하나씩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그래서 친구의 소개로 그를 만나게 되었죠. 그를 만난 첫인상은 합격점이었습니다.
훤칠하게 잘생긴 미남은 아니었지만 호감형 얼굴이었고 차분한 성격에 처음 만나서 서로 어색한 자리인데도 말이 끊어져서 무한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대화를 끌고 나가서 저를 편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 정도 남자라면 계속 만나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가진 후에 저희들은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몇 달이 흘렀고 그 남자의 성격이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이 남자가 제게 프로포즈를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쯤 그는 제게 청혼을 했어요. 그의 프로포즈는 아주 특별하진 않았어요. 저녁에 만나기로 해서 그가 예약해 놓았던 레스토랑으로 가자 그는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서 저만을 위한 청혼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풍선과 꽃으로 장식을 해놓은 테이블에는 약혼 반지가 놓여 있었어요. 채원아,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게 내 마음이야. 받아줄래? 내심 기다리고 있던 말이었어요. 저희들은 약혼식 같은 건 생략하고 바로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는 자기 여동생을 처음으로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와 연애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어서 저는 약간 긴장을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저는 은미를 보게 되었어요. 저와 결혼을 약속한 그의 여동생이 은미였던 거죠. 은미도 저를 보자 웃고 있던 얼굴이 바로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어머, 대리님이 제 오빠와 사귀고 있었다니 이게 웬일이야. 정말 잘됐다. 남편도 그날 저와 은미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은미는 남편에게 저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대리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대리님이 나를 너무 잘 챙겨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오빠랑 사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래?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인연인데?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정해진 운명이야. 남편은 은미가 저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자 저희들이 잘 지내는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저런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은미는 제가 직장 상사이자 새언니가 되면 너무 좋을 거라고 너스레를 떨어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잠깐 자리를 비우자 은미는 정색을 하고 제게 말했어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오빠하고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할 필요는 없어. 난 언니에 대한 악감정은 이미 모두 버렸어. 나도 마찬가지야.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도록 하자. 저는 은미의 말을 믿을 순 없었지만 인사과장에게 혼인한 뒤로 저를 대하는 은미의 태도가 달라진 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시누이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은미의 오빠와 결혼한다는 소문은 금방 회사에 퍼졌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어요. 대부분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몇 명은 시누이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 신경이 쓰일 거라고 걱정을 했어요. 팀장인 오대리는 내가 최은미가 어떤 여자인지 잘 알잖아. 아주 이기적이고 교활한 여자야. 절대 믿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건 김대리도 잘 알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저도 오대리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은미가 시누이가 되면 제게 유리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생판 남남일 때는 주저없이 저를 공격하고 험담을 하겠지만 이젠 가족관계로 묶이게 되었는데 저를 욕하고 모함하는 건 누워서 자기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 되니 행동을 조심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부질없는 믿음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자 시누이는 집에서 저를 대하는 것과 회사에서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게 잘 대해주는 척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은근슬쩍 제게 떠넘겼어요. 언니, 팀장님이 오늘까지 시장조사 마치라고 했는데 엄마랑 같이 쇼핑하러 가기로 했거든. 그래서 언니가 대신해주면 안 될까? 시누이는 언제나 시어머니 핑계를 댔어요. 제가 거절하면 시누이는 분명히 시어머니에게 회사에서 제가 시누이인 자기한테 갑질을 하면서 못되게 군다고 없는 말을 만들어낼 게 분명해서 시누이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언니,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집안일을 이따위로 해서 되겠어? 빨래매 청소까지 엄마한테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한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이 나서서 하신 거야. 그럼 앞으로 엄마가 집안일에 손대지 않도록 해줘.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해 놓을게.
신우이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제 입장을 약점으로 잡고 틈만 나면 저를 부려먹으려고 들었습니다. 신우이의 심보가 아주 괘씸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처지라서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해서 신우이를 불러서 제가 가진 불만을 말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대가로 신우이의 일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집에 가면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러다 1년 뒤에 신우이가 느닷없이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언니, 이제 회사 그만둬. 언니가 그만둬야 내가 대리로 승진할 수 있다고. 신우이는 곧 다가올 인사이동에서는 반드시 대리로 승진해야 되는데 제가 그만두면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과도 결혼 전에 애를 낳은 뒤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난 계속 직장 다닐 거야. 지금도 그렇고 애를 낳은 뒤에도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승진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야. 내가 그만둔다고 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건 아니야. 저는 분명하게 제 입장을 말했지만 신우이는 계속 제게 퇴직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래도 제가 마음을 바꾸지 않자 다급해진 신우이는 시어머니와 남편까지 동원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얘야, 너도 이제 회사 그만두고 애를 가질 준비를 하는 건 어떠냐? 네 나이도 30이고 우리 집이 너까지 나서서 돈을 벌어야 할 정도로 어렵진 않잖아. 어머니, 저는 돈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시어머니도 제게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까지 나서서 결혼 전에 했던 약속과는 다르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여보, 결혼 전에는 계속 직장 생활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왜 마음이 변한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곧 애도 가져야 하고 내 친구들 아내도 봐도 전부 애를 가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더라고. 회사에서도 아마 그걸 원할 거야. 그러니까 이참에 그만둬. 은미도 당신이 그만두면 승진할 수 있다고 하잖아. 이제 보니 당신은 신우이 승진 때문에 나보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거였네.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남편은 말을 얼버무렸어요.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니어서 시댁 식구 전체가 매일같이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노래를 부르니 저도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내자 팀장인 오대리는 무척이나 아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김대리는 내가 참 아끼는 후배인데 이렇게 일찍 회사를 그만두다니 참 안타깝고 서운하네. 저도 그래요. 오대리님과 같이 오래 일하고 싶었는데 제 개인 사정상 그만둘 수밖에 없네요. 모르긴 해도 김대리 신우이 은미 때문이겠지? 오대리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전후내막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미가 대리 승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상사들에게 아부도 하고 동료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회사 내규가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오래 근무를 했고 다른 직원들의 평가가 좋으면 승진할 수 있어. 능력이 없어도 짬밥이 오래되면 승진시켜준다는 거야. 신우이는 달라진 회사 내규만 믿고 저를 밀어내면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았어요. 신우이의 예감은 적중해서 제가 그만두고 한 달 뒤에 인사이동해서 신우이는 대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저는 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회사를 다니다가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는데 애가 생기자 저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자의 인생이란 최종적으로는 엄마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어떤 애가 나올까 기대가 되어서 설레었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집안일을 하는 게 힘에 부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직장 생활을 핑계로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저를 도와주려고 해도 아니 엄마 그런 건 언니가 하도록 내버려둬 왜 엄마가 나서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말리기도 했어요. 제가 애를 낳은 다음에도 신우이는 시어머니가 육아를 돕는 걸 사사건건 방해하면서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게도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신우이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신우이에게는 1년 정도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야 신우이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우이의 결혼은 제게 호재가 아니라 지독한 악재였어요. 신우이는 결혼 후 5개월 만에 애를 낳았습니다.
신우이는 결혼 전에 뱃속에 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던 거죠. 더 기가 막힌 일은 신우이는 저와는 반대로 애를 낳고도 계속 직장을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를 제게 떠넘겼어요. 언니, 애를 하나 키우나 둘을 키우나 마찬가지 아니야? 언니는 어차피 집에서 살림만 하게 됐지만 나는 계속 직장을 다녀야 하니 언니가 애를 키워줘. 신우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시어머니도 신우이 편을 들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돼. 애는 걱정하지 마라. 네 새언니하고 내가 잘 키울 테니까. 둘은 정작 제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젖먹이 둘을 떠맡아서 하루 종일 돌봐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도와준다고 말은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집안을 치우는 동안 애가 울면 시어머니는 얘야, 애 울잖아. 어서 분유 먹이지 않고 뭐하니? 라고 말만 하셨어요. 처음에 신우이는 아침에 애를 맡기고 퇴근을 하면 시댁에 와서 애를 데리고 갔는데 몇 달이 지나자 평일에는 애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고 주말에도 아주버님이 와서 데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조금 더 지나자 이젠 주말에도 애를 데리러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토요일 밤이 되면 신우이는 제게 전화를 해서 언니,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내일 갈게. 신우이는 잔뜩 취한 목소리로 횡설수설했고 주변에서 남자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도 애가 있는 유부녀가 주말에 술에 취해서 애를 데리고 오지 않는다는 건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신우이가 감추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 직장 상사인 오대리가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오대리는 이제 대리가 아니라 과장이었어요. 저는 그녀가 승진했다는 걸 그때 알았고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고마워. 오늘 내가 만나자고 한 건 승진했다고 축하 인사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소식을 알려주려고 보자고 했어. 오 과장은 바로 본론을 말했는데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신우이가 제가 다녔던 회사의 인사과장과 내연관계라는 겁니다.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둘이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퇴근길에 우리 동네에 있는 모텔에 둘이 다정하게 손까지 잡고 들어가는 걸 내가 봤어. 오 과장과 인사과장의 집은 같은 동네에 있다고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모텔 앞에서 둘을 봤다는 거죠. 인사과장은 대담하게 자기 집이 있는 동네의 모텔에 내연녀인 신우이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어쩌면 최은미가 대리로 승진한 것도 인사과장이 뒤에서 힘을 써줘서 가능했던 것 같아.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말이야. 오 과장은 신우이가 대리가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그만둔 다음부터 인사과장과 내연관계를 맺었을 거라고 했어요. 신우이가 끈질기게 저의 퇴직을 원했던 것도 인사과장의 내연관계를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리고 애는 제가 봐주고 있으니 신우이는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었죠. 오 과장은 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은 봤지만 그것만으로 둘의 관계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 확실하게 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오 과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저의 고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먼저 알려서 아주버님이 알기 전에 신우이가 내연관계를 정리하도록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신우이의 뒤를 캐서 증거를 잡은 다음에 아주버님에게 알려서 몇 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저를 괴롭힌 신우이의 버릇을 확실하게 고쳐야 하나, 무척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고민하던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 과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둘의 은밀한 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고 했어요. 오 과장이 모텔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들린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 주말에 분명히 모텔에 나타날 거야. 그때 현장을 덮치면 아무 소리도 못할 거야. 저는 출장을 가 있는 아주버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만사 제쳐두고 서울로 올라왔고 토요일 밤에 모텔로 갔습니다. 모텔 주인은 신우이와 인사과장이 들어가 있는 방으로 그를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 있으니 마음 놓고 둘만의 시간을 즐기던 신우이는 갑자기 들이닥친 아주버님을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현장을 들킨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이의 분류는 시댁에도 알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쓰러지고 마셨어요. 신우이는 애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빌었지만 아주버님은 다른 건 모두 용서해도 불륜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우이는 이혼을 당하고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잘났다. 네 새언니 그렇게 부려먹고 괴롭히더니 네가 천벌을 받은 거야. 남편은 화가 나서 신우이에게 한바탕 매타작을 했습니다. 신우이 덕분에 시댁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신우이 전 남편에게 줘야 하는 위자료 때문에 남편이 모아두었던 돈까지 털어 넣어야 했죠. 신우이는 이제 남편과 제게 얼굴도 들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자업자득이었어요. 시댁의 형편이 어려워지자 저는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신우이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졌으니 저라도 나서서 직장을 다시 다녀야 되겠어요. 저는 신우이에게 이제부터 제 아들과 그녀가 낳은 딸을 신우이에게 돌보라고 시켰습니다. 신우이도 제 말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같은 회사 상사와 바람을 피우다가 이혼을 당한 신우이는 아무리 뻔뻔스럽다고 해도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회사에 복직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 과장이 적극 추천해줘서 복직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신우이는 오늘도 열심히 제 아들과 자기 딸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정신을 차렸다고 믿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